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어지러웠던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만 잠시 뒤에는 또다시 술렁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 5분 뒤쯤인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아마도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해 사퇴 표명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 텐데 어제 오후에 사실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퇴 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에 지금 146일 만에 오늘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어제 오후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3시 반쯤에 당 차원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오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고요. 그리고 50분쯤 뒤 4시 20분쯤에 이 기자단에게 내일 오전 10시 반,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문자 메시지 공지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하루 종일 이 측근들에게 사퇴와 관련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좀 잘못 전달이 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라면서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당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당 대표직을 수행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또 측근들도 당내에 계속 있을 경우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 출근길에도 기자들이 따라 붙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자들에게 기자회견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만 하고 지금 당대표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일단 당대표실로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 가결 직후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당대표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일단 사퇴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최고위원들, 특히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부터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사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어떤 당내에 좀 혼란이 있었고 그때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들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죠. 그때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팀 한동훈이라고 해서 장동혁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함께 들어간 것이거든요. 뭐 한 분이 더 있었지만 박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마지막까지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중간에 본인은 나와서 기자들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장동혁 의원과 진정호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이 의원총회에서 본인들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미리 상의 없이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자발적으로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조금은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작년 12월 말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에 들어왔죠. 그 이전까지는 검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아마도 오늘은 1년간의 소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좀 당내에 혼란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이 되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입장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마 예정된 시간이 10시 30분이니까 30초 정도 남았는데 뭐 제때 입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 사퇴 표명 외에도 뭐 강전애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다른 메시지를 낼 것인가도 좀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든가 또는 자신이 앞으로 향후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긴 시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결국에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굉장히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뭐 그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익심 논란이라든가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만두고 나서 당대표 출마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들, 그리고 또 출마 선언하면서 보수가 안보에 있어서는 우선이어야 되는데 왜 우선이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도 못 해버렸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당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또 독대를 요청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자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한 5분 남짓 되는 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말부터 해서 계엄을 막는 거에 대한 후회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쭉 했는데 자, 윤지영 기자 뭐 길지 않은 뭐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기자회견 자체는 조금 짧은 편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에 들어서면서 본론부터 가장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 최고위원들이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서 더 이상은 당대표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이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라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섰던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반복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격의 화살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돌렸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견에 앞서서 회견장 앞에서 한동훈 대표와 인사를 나눈 것으로 지금 전해졌고요.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었는데 한동훈 대표 정치 입문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물러서게 됐습니다. 네.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막은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게 오히려 보수 정신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쭉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들으시면서 한동훈 대표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금 물러나게 됐다고 윤지영 기자 얘기했는데 그게 끝인 건지 아니면 또 여운을 남겼다고 보이는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통 뭐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은 네.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묻어나는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1년이 채 안 됐죠. 작년 12월 말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본인이 들어왔고 총선을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 워낙 총선이 크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나서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당정 갈등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비상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소외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당대표직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특이한 것으로 보이는 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자들께 사과를 하면서 두 네. 번에 걸쳐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과정에 있어서 어느 스탠스를 쓰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계엄이라는 단어를 오늘도 썼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는 형태로 탓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는 본인이 진짜 보수로서 대통령이 한 것은 보수의 정신이 아니다. 한동훈은 계속적으로 보수로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진짜 생각을 합니다. 보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막아내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경선 과정에도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쓴 기자회견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경우, 경선에 나왔을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경선에 나가게 된다면은요, 선출직으로 당직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있어서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네.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월, 뭐 빠르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외 규정에 있어서도 최고위에서 의결이 있다든지 이런 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만약에 다음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불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한동훈 대표의 사퇴 과정에 있어서의 당에서의 어떠한 엄중한 책임이라든지 당론과 다른 당론을 분열시켰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목 잡아서 경선 과정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가령 생각을 뭐 하거든요. 비대위원장인 권성동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 6월이 안 된 상황에서 대선 경선에 나가려면은 당내 의결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야 되는데 그 의결 절차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게 좀 불리한 사람들로 위원회가 꾸려져 있을 때에는 조금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이 시기를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적용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지금 오늘 기자회견문이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1년 6개월이라는 그 규정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하면서까지 좀 견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소 뭐 절제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기도 가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간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금은 국정의 안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야가 따로 있을 게 없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국민이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초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다소 좀 허무해 보이는 듯한, 그리고 다소 절제된 듯한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다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평소에 한동훈 대표의 어투와 좀 비슷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본인이 처음부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위가 붕괴됐고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은 어떻게든 이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이끌어보면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보고 싶었지만 최고위 붕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한 비상계엄의 고통을 받았을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든가 어떤 국민을 한정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고 했기 네. 때문에 이 계엄의 비정당성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한 선진국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불법 계엄이다. 뭐 이런 측면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다소 표현을 좀 절제되게 사용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본인이 이제 또는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힘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보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는 진짜가 아니다. 좀 유튜브에 현혹된 그러한 보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자신과 국민의힘은 진짜 보수다 뭐 이런 측면을 얘기한 것 같고요. 또한 윤석열 대표가 배신한 것이지 자신이 배신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으니까 당신이 배신한 거 아니야. 이 배신론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이지 자신은 배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결국 마지막으로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자신의 뭐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잖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자신은 욕심이 없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긴 당대표 기간이었던 것처럼 뭐 저나 국민들께 느껴졌을 것 같고 뭐 자신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자신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언급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여당 대표로서 뭐 저 정도는 언급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 또 뭐 국가적인 내란 상태, 탄핵 상태,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며칠 있으면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보다는 지금 국가 대외 신인도라든가 경제적 불확실성, 국민의 불안정한 상태를 좀 집중시키는데 좀 안정화시키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제가 축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일단은 중진의 5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1년 전이죠. 네. 등장 자체가 불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국민적인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스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 시절에. 예, 근데 그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검사로서 지내왔었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과 굉장히 날선 토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겠구나라고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말은 조금 이른 듯한 느낌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총선이 4월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당의 중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총선의 결과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총선 결과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총선 백서 TF에서는 모든 책임을 한동훈 대표에게 몰아가는 듯한 이렇게 질문 자체가 한동훈 대표는 이런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시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주어를 바꿔라, 주어를 당으로 바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억울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영상에도 나오지만 당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워낙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셀카 한번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한동훈 대표에게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의 실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몇몇 간부들의 실언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의 패배를 한동훈 대표 오롯이 지는 것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국민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에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또 그때도 많은 중진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있다가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했고 그런데 63%를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상병에 대해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모습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당정 간의 관계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었을 때보다도 더 악화해가는 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상 하에 팀 한동훈이라고 해서 박정은, 장동혁, 진종호와 함께 출마를 하였었지만 박정은 의원은 그때 탈락을 했었고 장동혁 의원과 진종호 의원은 그 당선이 되어서 최고위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번 과정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모습들을 겪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소외가 굉장히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준혜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중간 화면으로 지난 1년의 영상들이 쭉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일단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장동혁 최고위원, 진정호 최고위원이 일단은 의총 어제 가결 이후에 사퇴를 하면서 모두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다 전해 듣지 못했던 모양이라서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자신과 함께 최고위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는데 그런 장동혁 최고와 진종호 최고가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사퇴해버린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굉장히 구겼죠. 일단 당대표가 사퇴한다고 하고 같이 사퇴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런 상황도 모른 채 자신은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왜 저러지? 지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시간에 다 최고위원들 물러난다고 하는데 본인만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대표로 있으면서 리더십이 많이 붕괴된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죠.
그 갈등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좀 대통령을 설득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데 어떡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정치력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패착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 황태자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굉장히 야당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정작 검사로서의 모습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밀어붙일 때는 자신감 있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검찰 사무 이외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뭐 리더십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패착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잖아요. 뭐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네, 의총장에서 얘기했던 의총장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리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격적으로 들렸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짤 만화라고 해서 짧게 만화처럼 나온 게 있었어요. 네. 한동훈 대표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편의점에 갔더니 물건을 딱 사갖고 갔더니 카드 주세요. 계산하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카드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직원이 현금 주세요 했더니 제가 언제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언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 검사의 언어인 것처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돼서도 법무장관이 돼서도 정치인이 돼서도 검사의 언어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수사만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 어려운 부분을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 정적을 제거해서 뭐 총선에서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마인드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다 빠져들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이 멘붕이 오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친한파, 친윤파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수습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이 결국에는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청 앞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 사무를 보고 업무를 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자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강준하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난 1년 쭉 돌아보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내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정 간, 뭐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있었고 지도부가 차려진 이후에는 또 친윤, 친한 간, 그 내부에서 이 최고위원들끼리 또 당대표와 얼굴 붉히는 모습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내내 갈등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본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었던 당 중진들을 껴안지 못했던 것. 이것이 좀 크게 지금으로서는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만약에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 중진들의 조언대로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이름이 거론됐을 수 있거든요. 한 5개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혼란을 만들었었던 부분들. 비상계엄 이후에 본인이 어쨌든 입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위헌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듯한 이러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동훈 대표와 함께했던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혹은 뭐 재신임을 받는 모습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최고위원들의 사태로서 한동훈 대표는 비자발적으로서 내려오게 된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저도 굉장히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저는 앞서서
조금 조기 대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줬다는 것이 앞으로의 가도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굉장히 정치가 정말 냉정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1년이 참 많이 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회를 나서는 모습, 지지자들 앞에서 나서는 모습을 봤는데 저 장면 이후에 나중에 언제 다시 국회로 돌아올지, 돌아온다면 그 시점은 언제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윤지원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이후의 상황을 이제부터 좀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현 지도부가 붕괴됐으니까 비대위로 바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사령탑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당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면 이건 즉시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부터는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거리가 되게 되면 비대위 설치를 이 당대표 권한 대행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갖게 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비대위 설치 그리고 또 향후 전국 수습 방안 등을 모두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화면 나갔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촉구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명령한 것은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중대한 증거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법치를 존중하고 이에 즉각 응하라. 둘째,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특전 사령관 곽종건 사령관을 신병을 확보해서 아직 대통령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구 진술하는 것이냐? 이것은 박선은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황당무계한 신문을 계속 이어갔다. 검찰에게 묻는다. 이것이 수사냐 아니면 내란 공범을 엄호하겠다는 짓이냐? 검찰은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내란의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를 하라. 공조수사본부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은 공무 및 군사 기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행위다. 만약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간주하겠다. 셋째, 내란 음모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문건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벌써 검찰발 증거인멸 물타기가 시작되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 등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12.3 계엄과 관련 없다고 검찰발 물타기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자료는 23년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에 계엄 문건을 기초로 정성우 1처장 등이 수차례 토의하고 수정 보완한 문건으로서 최근 23년 10월 11월에도 핵심 간부들과 토의한 자료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미애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빠르냐,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판결이 빠르냐 모두가 여기에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차기 대권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민주당의 움직임도 여기에 따라서 빨라지고 있는데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훈 기자.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좀 빠르게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를 이제 9인 체제로 되돌리기 위해서 속도를 좀 빨리 낸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연일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위해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6명 만장일치밖에 방법이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나머지 재판관 후보 추천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표정으로 출근길에 임한 가운데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준비 절차와 변론 진행 방식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조금 전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 등 주요 발언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안전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협의체의 필요성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어제 제안 이후 국민의힘에서 거부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대표는 주도권을 양보할 수도 있다며 재차 공을 넘겼습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협의체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경제 분야만이라도 추진하자며 국민의힘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국민의힘이 반성은커녕 내란 행위에도 권력을 복귀시키려고 노력 중이라며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태훈 기자 방금 전한 대로 이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에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늘 오전 김형두 재판관 출근길 발언 저희가 한번 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이 말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재판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하실지도 여쭤봅니다. 아마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형사 재판 시작되면 심리 멈출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아니 그것도 뭐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고 이제 준비 절차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심리 지연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탄핵이 일단 가결되면서 나중에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를 탄핵안 이제 판결,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도 굉장히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뭐 급부상한 건 사실이고 차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일단 있는 것도 사실이고 헌재 법원 선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정치적 명운도 여기도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이 탄핵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대선은 현재의 심판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헌재는 내년 6월 11일까지는 이 결론을 내야 하고 네. 그리고 헌재가 이 최장으로 시간을 끌어서 6월 11일쯤에 이 결론을 내고 이후에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조기 대선은 내년 7월, 8월 정도에 네.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기 대선이 빨리 치러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권 가도의 지금 현재 최대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심이 나오게 된다면 향후 대선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과 3심을 이 선거법에 따라서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의 경우에는 내년 2월 그리고 최종심은 내년 5월에는 이 결론이 네. 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 판결이 조기 대선보다 먼저 나오고 최종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렇게 된다면 이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빨리 치러질수록 좋은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이 탄핵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탄핵안 가결 직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면서 헌재에 치열한 이 법적인 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심판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등법원을 방문을 해서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정 기자 쭉 얘기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헌재 판결을 좀 늦춰야 되고 한쪽에서는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헌재 판결이 언제쯤 나는 것이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빨리 끝난다는 쪽도 있고 아니면 좀 늦게 갈 수도 있다는 쪽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2명,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에 또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4월 전에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사실상 지금 뭐 변호인 선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차와 법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일단은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후에 지금 3명을 또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총리가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다투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본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한 이야기가 통칭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또 한번 다루고 만약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서 이게 위헌 위법한지 그리고 만약에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직을 빼앗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아마도 좀 잘라서 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간은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서류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수사 상황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람들, 관련자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지금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뭐 체포하라든지 끌어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둘이 통화를 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사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왔으면 그것을 끌어다 쓰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마치 수사기관처럼 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180일이라는 규정이 그 안에 끝나야 된다고 하지만 또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뭐 일례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이 넘어서 1심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헌재 쪽에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공정하게 네. 절차를 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인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 얘기도 하고요. 이게 윤석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공석이 오래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하고 6명이 확정을 해야지만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6명이서 심리는 진행할 거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9명의 헌법재판관을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6명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헌성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3명을 채워서 9명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4월 18일이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만둬야 돼요. 퇴임이죠. 그럼 다시 7명 체제로 가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4월 중순 이전에 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변론도 하고 TV 중계도 하겠다. 뭐 좋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된 위헌 위법한 계엄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권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자체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 군부대가 군인이 국회에 투입된 것들이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구속되거나 체포가 됐고요. 또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구속이 됐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다 구속이 됐고요.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든가 또는 하급 장교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 자체는 금방 규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벌써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도 했고요. 이건 뭐냐면 이미 수사에 어느 정도 얼개는 갖춰졌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수사받으러 나오면 저는 체포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 있거나 또는 한남동 공간에 있으면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력이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속하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대통령을 체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탄핵 심판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수사 상황도 한번 볼 텐데 검찰이 어제 윤 대통령 소환 통보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소환 불응했고 또다시 검찰이 뭐 출석 요구한다고 하고 또 경찰 쪽에서는 수사본부가 또다시 뭐 계속해서 검찰과 같은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오늘 오전 9시 검찰을 뺀 이 경찰,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로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공수처가 오늘 오전 9시에 이 경찰 특수단으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공수처가 압수수색과 각종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본의 수사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검찰도 이 경쟁적으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11일에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할 것을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출석 통보에 불응을 했고 네. 그래서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2차 소환을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통상 검찰 출석 요구서에는 죄명이 적시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각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이 내란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이 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당시 이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한 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딴 계엄 관련 담화들 그리고 국회와 정당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그리고 방송, SNS를 통해서 생중계된 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 정황 등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정황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이 이미
소환 통보를 지난 11일에 했는데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보다도 더 빠른 시기였거든요. 당시에는 이미 한 차례 탄핵안이 부결된 상태였는데도 이 직무 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요. 지금 검찰은 통상적으로는 3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응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게 되는데 지금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이 추가로 최후 통첩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종이가 길게 좀 설명해줬는데 강전혜 부위원장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뭐 강제 체포랄지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법원의 영장 없이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그 피의자를 신변을 구속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또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영장을 신변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정식으로 법원의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